창밖으로 내비치는 노을이 유난히도 시뻘건 날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수유동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낡은 빌라에는 정막만이 곰팡이처럼 피어올랐다. 남편은 평생을 정직한 말단 공무원으로 살다 갔다. 남긴 것이라곤 비가 오면 베란다 벽면이 눅눅하게 젖어드는 이 낡은 집 한 채와 손때 묻은 돋보기 안경뿐이었다. 남들은 공무원 연금 나오니 노후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그건 속 모르는 소리였다. 병원비로 까먹고 물가 오르는 속도 못 따라가는 푼돈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이었다. 내 이름은 이순례. 60을 넘긴 나이에 내 손등은 이미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느리 미숙이 때문이었다. 우리 미숙이는 참 착한 아이였다. 변변치 못한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고시 공부하겠다고 밤잠 줄여가며 책장 넘기던 그 가녀린 뒷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다. 사법고시니 행정고시니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 세상이라지만 나라 일하겠다고 매달리는 그 아이에게 시어머니가 되어 해줄 수 있는 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줄 돈을 버는 것뿐이었다. 하루 종일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김을 쐬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미숙이가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라며 울먹이던 그날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뼛속까지 시린 통증도 씻은 듯이 나았다. 미숙이는 결국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새벽같이 출근해 별을 보고 퇴근하는 바쁜 몸이 되었다. 며느리가 출세하니 동네 사람들은 내가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들 했지만 내 속은 외려 문드러져 갔다. 미숙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정확히 몰랐다. 그저 세종시며 서울 정부청사를 오가며 큰 나란 일을 한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가끔 얼굴을 보면 살이 쏙 빠져 있는 게 안쓰러워 나는 반찬이라도 싸들고 가고 싶었지만 미숙이는 늘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집에서 쉬세요. 제가 조만간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라며 나를 만류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짐이 되기 싫다는 강박이 나를 짓눌렀다. 며느리에게 얹혀 사는 무능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순수 봉사회였다. 시장통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나니 밀려드는 건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낡은 빌라의 벽지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누렇게 들떠 있었고 혼자 먹는 밥상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글펐다. 그때 동네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고품격 봉사 모임. 고품격이라는 단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좋은 일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 가슴 속 응어리가 좀 풀릴까 싶어 무작정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생각하던 따뜻한 나눔의 장이 아니었다. 봉사회장 박말숙을 처음 본 순간 나는 내가 발을 잘못 들였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손가락마다 알이 굵은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녀에게 봉사란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권력을 확인하는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녀가 거느린 이른바 사모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박말숙의 비위를 맞췄고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그저 허드렛 일이나 도맡아 하는 이름 없는 노인네 취급을 받았다. 순례 씨, 거기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좀 주워. 그리고 주방 가서 사모님들 드실 차 좀 내오고. 박말숙의 목소리는 늘 고압적이었다. 마치 나를 자신의 집 부리는 사람 대하듯 했다. 내 며느리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쳤을 때도 그녀는
비웃음을 흘렸다. 요즘 공무원이 한둘인가? 우리 남편 건설사 밑에 줄 서 있는 서기들만 해도 트럭으로 한 짐이야. 그 말에 나는 입을 닫았다. 미숙이의 명예에 흠을 내고 싶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다. 낡은 빌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내 인생도 저 불빛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 같았다. 남편이 남긴 이 집 한 채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박말숙 같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무너져가는 벽돌더미로 보였을 것이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미숙이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밤늦게까지 서류더미와 씨름하고 있을 아이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식어버린 육개장을 데워 혼자 식탁에 앉았다. 빨간 국물 속에서 으깨진 고기 조각들이 꼭 내 처지 같았다. 며느리 앞에서는 당당한 시어머니이고 싶었고 세상 밖에서는 대접받는 어른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순수 봉사회라는 이름의 그 살얼음판 위에서 나는 매일같이 자존심을 깎아먹으며 버티고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박말숙과 그 무리의 머리 위로 쏟아질지 그때의 나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눈물 섞인 국밥을 삼킬 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은 낡아빠진 빌라 한 채와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내 두 손뿐이었다. 자식 하나 있는 아들은 제 앞가림하기 바빴고 며느리 미숙이는 밤낮 없이 고시 공부에 매달리다 뒤늦게 공무원이 되었다며 임용장을 들고 오던 날 나는 남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다. 이제는 고생 끝이겠구나 싶었지만 나이든 과부의 삶은 생각보다 더 시리고 적막했다. 그 적막을 깨보겠다고 발을 들인 곳이 바로 순수 봉사회였다. 이름만 들으면 세상천지 고운 마음씨만 모인 곳 같지만 그 실상은 비단 옷 입은 여우들이 서로의 꼬리를 밟고 서 있는 형국이었다. 봉사회의 회장인 박말숙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설사 사모님이었다. 그녀가 나타날 때면 사방에 진동하는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에는 마치 깁스라도 한 듯 빳빳하게 힘을 주고 손가락마다 굵직한 보석 반지를 끼고 나타나서는 어머 술래씨 왔어? 라며 생긋 웃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한지 등줄기에 소름이 돋곤 했다. 그녀에게 봉사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숭고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자비로움을 전시하기 위한 화려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우리가 주로 가는 곳은 시 외곽의 보육원이나 양로원이었지만 박말숙과 그 일당들에게 그곳은 그저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일 뿐이었다. 그들은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앞치마를 두르고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기 전까지만 국자를 틀었다. 사진 기사가 좋습니다. 사모님, 웃으세요. 라고 외치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보살의 얼굴을 하다가도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아유, 냄새나. 이 앞치마 빨리 치워. 라며 질색을 했다. 그들이 던져놓은 뒷감당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기름기 가득한 솥단지를 닦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그들은 에어컨 빵빵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즐겼다. 나는 그곳에서 일종의 무술이었다. 박말숙은 나를 동료가 아닌 돈 안 주고 부리는 파출부 정도로 여겼다. 술래씨는 손이 야무져서 이런 허드렛 일이 딱이야. 라며 은근히 급을 나누는 말들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에 매달려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늘 비슷했다. 남편의 사업 수완,
자식들의 해외 유학,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장만한 외제차 이야기. 그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나는 늘 꿀먹은 벙어리였다. 가끔 박말숙이 나를 관역 삼아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 순례신의 며느리는 아직도 그 구청 구석에서 서기 노릇해? 에휴, 공무원 월급 뻔한데 반찬값이나 제대로 주나 몰라. 그럴 때면 나는 그저 우리 미숙이가 좀 바빠서요. 라며 말끝을 흐렸다. 미숙이가 나라 일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비아냥은 내게 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라 치부하려 애썼다. 하지만 봉사회라는 이름의 살얼음판은 날이 갈수록 얇아졌다. 박말숙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계급을 나누며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이들은 언니, 동생하며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았고 나처럼 가진 것 없는 이들은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비위를 맞춰야 했다. 그녀들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이번에 우리 남편이 큰 건 하나 했잖아. 라며 목소리를 높일 때 나는 그들이 먹다 남긴 찻잔을 닦으며 속으로 사겼다. 한 번은 박말숙이 자기 집에서 연말 파티를 한다며 나를 불렀다. 봉사단 일이라기에 달려갔더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였다. 순례씨,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 좀 도와줘. 역시 순례씨 손맛이 최고잖아. 칭찬을 가장한 명령이었다. 나는 그날 대저택에 부엌에서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실에서 하하호 웃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내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나를 착한 순례씨라고 불렀지만 그 속뜻이 만만한 순례씨라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다만 내가 참았던 건 미숙이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혹여나 내가 밖에서 사고라도 치면 공직에 있는 며느리 앞길 막을까봐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조롱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날 그 살얼음판 같던 관계가 박살나기 시작한 그 회식 날은 달랐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봉사단 후원금 달성 축하 파티였지만 실상은 박말숙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광란의 잔치였다. 고급 일식집의 조명 아래서 박말숙은 평소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굴었다. 금가루가 뿌려진 회를 집어먹으며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렸고 나는 그 옆에서 물을 따르고 수저를 놓으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내 마음속의 불안함도 커져갔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어둠처럼 박말숙의 거만한 태도 뒤에는 무언가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보호하려 했던 며느리 미숙이가 사실은 이 화려한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이 조만간 이 오만한 사모님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날따라 박말숙의 목소리는 유독 날카로웠다. 순례씨, 술 좀 더 가져와 봐. 오늘 기분인데 좀 마셔야지. 그녀의 명령에 주방으로 향하며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굽어버린 등과 거친 손마디. 하지만 그 너머로 언뜻 보였던 것 같다. 이 굴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서늘하고도 장엄한 정의의 얼굴을.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것이 박말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마지막 만찬의 시작임을 직감하지 못한 채 우리 미숙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던 날
나는 죽은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울었지. 그 좁은 고시원 방에서 볕도 못 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7급 공무원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우리 집안에도 볕이 드는 줄 알았어. 하지만 미숙이는 발령이 난 뒤로 더 바빠졌지. 얼굴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가끔 집에 들러도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어.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가 구청이나 시청 어디 구석진 곳에서 서류 뭉치에 파묻혀 사는 줄로만 알았지. 나라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고되고 박봉인 줄로만 알았단 말이야. 순수 봉사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내 귀에는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단위의 돈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어. 박말숙 회장은 항상 최신형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으며 입을 열었지. 그녀의 입술은 항상 비싼 수입 립스틱으로 번들거렸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가사 돋친 것들이었어. 요즘 경제가 어떻다느니 어느 대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아서 공중분해 직전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야. 특히 그날은 유독 분위기가 흉흉했어. 아니, 글쎄 이번에 뜬 그 저승사자 팀 말이야. 윗선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내려보냈다네. 엮인 비자금만 10조 원이라는데 그 팀장이라는 여자가 아주 독사 중에 독사래. 한번 물면 뼈도 안 남긴다나 봐. 박말숙의 말에 곁에 있던 강 여사가 맞장구를 치며 몸을 떨었어.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10조 원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호들갑을 떨었지만 내 눈에는 그저 화려한 껍데기를 두른 불안한 영혼들로 보였지. 나는 그저 그들이 마시고 남은 찻잔을 닦고 간식 접시를 치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 내 며느리가 그들이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로 말이야. 가끔 미숙이에게 전화가 오면 나는 얼른 구석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췄어. 혹여나 박말숙 일행이 우리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댈까봐 겁이 났거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아뵙네요. 죄송해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늘 차분하고 낮았어. 그 목소리가 10조 원대 기업 회장들의 명주를 죄는 목소리인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나는 그저 오냐. 나 걱정 말고 나라 일 열심히 해라. 밥 잘 챙겨 먹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 그날도 박말숙은 내 전화를 엿듣고는 코웃음을 쳤지. 이술래 씨, 며느님이 무슨 대단한 나란 일이라도 하는 모양이야? 그래봤자 동사무소에서 등본이나 떼주는 석이 아냐? 우리 남편 회사에는 그런 공무원들 줄을 섰어. 말 한마디면 알아서 기는 게 그 바닥이라고. 그 비아냥거림에 가슴이 쓰렸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 실제로 미숙이가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나조차 정확히 몰랐으니까. 미숙이는 그저 세금 관련 일을 한다고만 했고 나는 그저 세금 고지서나 발송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 봉사회의 공기는 늘 그런 식이었어. 겉으로는 봉사와 희생을 외치며 고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비싼 가방을 들었는지 누구 남편의 사업 수완이 더 좋은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 박말숙은 그 전쟁터의 우두머리였고 나는 그저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폐잔병 같았어.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떠다니는 그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내 며느리의 침묵은 더욱 깊어만 갔지. 미숙이는 가끔 집에 올 때면 아주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왔어. 구두 굽이 달아있는 걸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미어졌지. 저렇게 고생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나 보다 싶어서 식당 일하며 모은 쌈짓돈을 억지로 쥐어주려 한 적도 있었어. 그때마다 미숙이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지. 어머니, 저 돈 많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그저 시어머니 안심시키려는 하얀 거짓말인 줄로만 알았어. 박말숙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내 며느리가 입는 옷이 시장표네, 가방이 다 해졌네 하며 내 자존심 등을 지시게 됐지. 하지만 나는 참았어. 내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혹여나 우리 며느리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입술을 깨물었지. 며느리가 지키는 그 고요한 침묵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의 정적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박말숙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며 안색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 10조 원대 비자금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모양이었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며 소리를 질렀어. 어떤 년이야? 대체 어떤 년이 우리 뒤를 캐고 다니는 거냐고. 그 서슬 퍼런 악다구니 속에서도 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지. 내 며느리 미숙이는 그 시각 아마도 차가운 취조실에서 서류 더미를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진실을 쫓고 있었을 거야. 시어머니가 밖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법과 정의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며느리의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인내였고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곧 들이닥칠 심판의 예고장이었다는 걸 나는 뺨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습지 않니? 가장 낮은 곳에서 먼지를 닦던 노인네의 며느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령하던 자들의 목덜미를 잡을 저승사자였다니 말이야. 10조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의 소문이 사실은 우리 집 문턱까지 와 있었다는 걸 나는 그 폭풍 같은 회식 전까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단다. 그날은 유독 공기가 차가웠다. 순수 봉사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모인 여자들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방 하나를 통째로 빌려 승전보라도 울리는 양 떠들썩했다. 그들이 말하는 봉사란 결국 남편들의 부를 과시하고 서로의 명품 가방을 훑어내리며 서열을 확인하는 잔인한 놀이터에 불과했다. 나는 그 틈바구니에서 시중이나 드는 무수리보다 못한 존재였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식당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내게 박말숙 회장은 대놓고 눈총을 주었다. 방 안에는 비싼 사케 냄새와 비릿한 생선 향이 진동했다. 박말숙은 금박이 박힌 기모 높은 가운을 걸친 채 제 남편이 이번에 따냈다는 대규모 건설 수주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기세가 등등했다. 다른 회원들은 입안에 혀처럼 굴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다. 나는 구석에 앉아 그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같은 대화들을 주워 삼키며 며느리 미숙이가 정성껏 챙겨준 비타민 음료를 가방 속에서 만지작거렸다. 우리 미숙이 그 착한 아이가 시어머니 기 안 죽으려 애쓰는 걸 알기에 나는 이 지옥 같은 자리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언니는 오늘도 옷고락서니가 이게 뭐야? 봉사회 물 흐리게 시리. 박말숙의 날선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는 내 낡은 재킷 소매 끝에 묻은 작은 얼룩을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소매로 쏠렸다. 나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었지만 이미 쏟아진 비웃음을 막을 길은 없었다. 며느리 미숙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아끼고 아껴 사준 소중한 옷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것이 가슴 아팠다. 사건은 박말숙이 거나하게 취해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중 발생했다. 그녀가 팔을 휘두르다 탁자 위에 놓인 레드와인 잔을 건드렸고 진득한 붉은 액체가
그녀의 값비싼 실크 원피스 위로 장마철 흙탕물처럼 번졌다. 순식간에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말숙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르더니 애꿎은 나를 향해 도끼를 뿜어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물수건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저 도와주려던 마음뿐이었다. 어머, 회장님. 이거 빨리 닦아야겠어요. 제가 좀. 내가 수건바람으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누르려던 찰나였다. 박말숙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파열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왼쪽 뺨이 불덩이를 얹은 듯 화끈거렸고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픔보다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다.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초점이 흐릿해졌다. 어딜 더러운 손을 대. 이 천한 손 안 치워. 박말숙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기괴하게 들렸다. 그녀는 내가 든 물수건을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다. 주위에 앉아있던 사모님들은 누구 하나 나를 편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거나 더러운 구경거리를 본 듯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와인인지 아니면 내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60 넘은 나이에 자식벌 되는 여자에게 뺨을 맞고 고립된 이 공간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와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니 바닥에 장판 무늬가 일렁이며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박말숙은 분이 안 풀리는지 내 어깨를 발로 툭툭 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 구청석이나 하는 줄 알고 집안 수준 운운하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죽은 남편이 생각났고 고생만 시킨 며느리 얼굴이 떠올라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다. 그곳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불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루한 배경일 뿐이었다. 내가 잡고 있던 이 봉사회라는 인연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이었음을 나는 살갗을 파고드는 수치심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오는 내 뒤로 박말숙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붉게 부어오른 뺨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 나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고 또 씻어냈지만 영혼에 새겨진 그 비릿한 모멸감은 좀처럼 닦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미숙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이 처참한 꼴을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수락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자식의 귀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다. 수학이 넘어 미숙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나는 직감했다. 오늘 내가 맞은 이 뺨 한 대가 저들의 화려한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화끈거리는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박말숙이가 내뱉은 독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마치 나를 비웃는 수천 개의 눈깔처럼 번뜩였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화장실로 도망치듯 뛰어들어왔다. 화장실의 매끄러운 타일 바닥이 마치 빙판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세면대 거울 속에는 웬 낯선 노파 하나가 헝클어진 머리칼을 하고 서 있었다. 한쪽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불타는 석양처럼 일렁였고
눈가엔 늙은 여자의 자존심이 진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찬물을 틀어 얼굴을 들이밀었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뺨에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참함이 더 아렸다. 박말숙, 그 여자는 내가 제 손등에 쏟은 와인을 닦아내려 한 것뿐인데 마치 더러운 벌레가 닦기라도 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둘렀다. 천한 손대지 마. 그 말이 귀청을 때리고 뇌수를 파고들어 나라는 존재를 난도질했다. 내 인생이 그저 남의 집 뒤처리나 하고 비위나 맞춰주는 낡은 걸레짝이었나 싶어 서러움이 복받쳤다. 식당 일하며 억척스럽게 모아 며느리 뒷바라지하고 남은 건 무너져가는 빌라 한 채뿐인 인생. 그래도 며느리 미숙이가 공직에서 나라 일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는데 오늘 그 자부심은 박말숙의 구두 구발에 짓밟혀 가루가 되어버렸다. 손이 떨려 비누칠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마치 내 비참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도 둔탁한 울림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우리 미숙이. 평소 같으면 반가워 얼른 받았을 텐데 지금은 그 이름만 봐도 목이 메어 숨이 턱 막혔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떨림을 억누르며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아직 회식 중이세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날카로운 촉이 숨겨져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우리 미숙이는 어릴 때부터 영민했다. 내가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얼굴만 보면 귀신같이 알아맞히던 아이였다. 나는 최대한 밝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미숙아. 응, 이제 거의 끝나가. 왜 무슨 일 있니? 내 목소리가 끝자락에서 살짝 떨렸다.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한 목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정막이 화장실의 냉기보다 더 무겁게 나를 눌렀다. 미숙이는 단번에 알아챈 모양이었다. 어머니, 왜 목소리가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프긴. 그냥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어서 목이 좀 잠겼네. 걱정 마라. 거짓말은 늘 서툴다. 내 손등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세면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미숙이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울고 계시죠? 누가 그랬어요? 그 봉사단 사람들인가요? 미숙이의 물음에 둑이 터진 것처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 같은 말을 뱉었다. 사람이 참 무섭구나, 미숙아. 그냥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급이 안 되는 곳에 발을 들여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급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마치 펄펄 끓던 가마솥에 얼음물을 들이부은 듯한 냉기였다.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질을 했지만 수화기 건너편의 며느리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어머니, 오늘 거기서 누가 어머니께 손댔나요? 아니면 심한 말을 들으셨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아니다. 그냥 박 회장이 실수로 좀. 그래, 그냥 해프닝이야. 너 바쁜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박말숙의 이름을 내뱉고는 아차 싶어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숙이는 박 회장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박말숙.
그 여자군요. 어머니,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얼굴 보고 나오세요. 비굴하게 숨지 마시고요. 미수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기세가 보통이 아니야. 돈도 많고 백도 좋은 사람들인데. 돈이요? 백이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가진 건 썩은 동아줄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바람 한 번 불면 먼지처럼 날아갈 가짜들이라고요. 미숙이의 단호한 어조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며느리는 내가 알던 그저 착하고 공부만 하던 순둥이가 아니었다. 수화기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기운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단단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 축제일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 뺨에 흐른 그 눈물, 그 사람들은 피눈물로 쏟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기사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집으로 오세요. 아무 말도 섞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기사라니? 내가 웬 기사를? 곧 도착할 거예요.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어머니,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머니 뒤에는 제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미숙이의 마지막 말, 어머니 뒤에는 제가 있어요 라는 말이 가슴속에 박혀 뜨거운 기운을 뿜어냈다. 거울 속을 다시 보았다. 부어오른 뺨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아까와 달랐다.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다. 여전히 박말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이 가득했다. 어머, 이순례 씨? 아직도 안 갔어? 얼굴꼴이 그게 뭐야, 재수 없게. 그녀가 내뱉는 말들이 예전처럼 비수로 꽂히지 않았다. 오히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발밑에 땅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불나방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등 뒤로 박말숙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연회장 정문을 나서자 미숙이의 말대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길게 몸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내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이순례 여사님 되십니까? 팀장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팀장님? 우리 미숙이가 팀장인가?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차 뒷좌석에 올랐다. 가죽 시트의 묵직한 감촉이 내 비루했던 마음을 감싸 안는 듯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화려한 연회 건물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미숙이가 말한 마지막 축제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다. 내 며느리가 그 잘난 사모님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날 줄은.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은 며느리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뺨의 통증은 가라앉았고 대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가장 든든한 내 편의 진면목을 보게 될 줄이야. 나는 눈을 감고 미숙이가 차갑게 내뱉던 그 말을 떠올렸다.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 축제일 거예요. 그 말이 주문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내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진짜 해가 뜨려나 보다. 저 멀리서 동이 터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얼음찜질을 해봐도 박말숙의 손톱에 긁힌 뺨은 화끈거렸고 그보다 더 쓰린 건 내 처량한 신세였다. 며느리 미숙이에게는 대충 넘어갔지만 그 애의 목소리에 서려있던 그 서늘한 기운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챙겨 순수 봉사회 사무실로 향했다. 내 짐을 챙겨 나오고 그 잘난 박말숙의 얼굴에 사직서 대신 그동안 밀린 수발비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무실 안은 평소처럼 화려한 향수 냄새와 사치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박말숙은 어제 내가 맞은 뺨 따위는 기억도 안 난다는 듯 수입 명차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비단 옷자락을 살랑거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코끝을 찡그리며 곁눈질을 했다. 어제의 그 모욕적인 언사가 다시금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다른 회원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은 마치 기름칠한 대리석 바닥처럼 미끄럽고 차가웠다. 그때였다. 사무실 입구의 육중한 유리문이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으로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마치 군대의 행진곡 같은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사무실 안의 수다 소리가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박말숙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그 남자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내 눈을 의심했다. 늘 무릎 나온 면바지에 낡은 에코백을 메고 시어머니인 내 앞에서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라며 수줍게 웃던 우리 미숙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미숙이는 내가 알던 그 순둥이가 아니었다. 날선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흡사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다. 미숙이의 손에는 국세청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말숙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빽소리를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술래 너 2,000개 미쳤어? 내 며느리 당장 안 내보내. 그 서슬 퍼런 고함에도 미숙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옅고도 서늘한 미소를 띠며 박말숙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미숙이가 품 안에서 꺼내든 신분증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이라는 직함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미숙이 뒤를 따르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무실 안의 캐비닛과 컴퓨터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박말숙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고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미숙이는 박말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내가 알던 며느리는 공무원 시험 공부에 찌들어 있던 가여운 아이였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아이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쥔 심판자였다.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장부들이 미숙이의 손끝에서 팔랑거릴 때마다 박말숙의 가짜 왕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미숙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 얼음장 같던 눈빛에 아주 잠깐 따스한 물기가 어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박말숙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박말숙 씨, 당신이 봉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그 더러운 돈의 냄새, 제가 오늘부로 전부 박멸해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말숙이 쥐고 있던 찻잔이 바들바들 떨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 깨진 파편들이 마치 그녀의 무너져 내릴 인생 같아 보였다. 내 뺨을 때렸던 그 오만한 손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미숙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무실을 훑으며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양굴던 여인네들이 이제는 도망갈 구멍을 찾는 쥐새끼들처럼 구석으로 몰려갔다. 10조 원의 비자금을 추적해온 며느리의 그 집요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그 시퍼런 칼날을 드러낸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오늘이 마지막 축제일 것이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미 예정된 심판이었음을. 어제 맞은 뺨이 여전히 화끈거리고 가슴속에는 시퍼런 멍이 든 채로 나는 홀린 듯 봉사단 사무실로 향했어. 평소 같으면 박말숙의 구두 닦는 신용이라도 하며 눈치를 살폈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기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공기가 내 목덜미를 휘감았어. 향긋한 자스민 차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잉크 냄새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박말숙이 서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지. 항상 정갈하게 올렸던 머리는 몇 가닥 빠져나와 흐트러져 있었고 그 비싼 실크 블라우스 소매 끝이 잘게 떨리고 있었어. 그 앞에는 짙은 남색 정장을 갖춰 입은 남녀 몇 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훑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 우리 미숙이었어. 밤마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두꺼운 법전과 씨름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내 가여운 며느리 미숙이가 아니었어.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냉정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낯선 권력자였지. 미숙이의 손에는 순수봉사회 운영 장부라고 적힌 낡은 책자가 들려 있었어. 그건 박말숙이 자기 목숨보다 아끼며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 집단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지. 박말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미숙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숙이 곁을 지키던 건장한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어. 미숙이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지. 그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나니의 발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어. 나는 구석에 숨죽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지. 박말숙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그 거창한 건설회사의 이름이 미숙이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박말숙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어. 알고 보니 이 순수 봉사회는 이름만 봉사였지 실제로는 썩은 물이 고여 썩어가는 하수구나 다름없었어. 박말숙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빼돌린 자재비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이 봉사단의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세탁해왔던 거야. 겉으로는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연탄을 배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10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비자금의 꼬리를 자르는 거대한 세탁기 역할을 했던 거지. 미숙이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거대한 거미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모양이야. 박말숙은 우리 미숙이가 그저 구청 어디 구석진 자리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말단 서기인 줄 알았겠지. 그래서 내 뺨을 갈기며 내 며느리 수준 뻔하다고 비웃었을 거야. 하지만 오산이었어. 미숙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돈의 흐름을 쫓는 이른바 재벌 저승사자라 불리는 특수 세무조사국의 핵심 인물이었으니까. 미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말숙을 쳐다봤어.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함과
법 집행자 특유의 서늘함만이 가득했지. 미숙이가 입을 열었어. 박말숙 씨, 당신이 봉사단 명의로 사들인 강남 아파트 3채와 외제차 5대, 그리고 어제 회식에서 긁은 그 법인카드 내역까지 전부 당신 남편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더군요. 박말숙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꺽꺽거리는 소리만 냈어.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비바람 한 번에 녹아내리는 진흙더미에 불과했던 거야. 미숙이는 책상 위에 놓인 박말숙의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덧붙였어. 내 시어머니 뺨 때린 그 손으로 참 부지런히도 가짜 장부를 적으셨네요. 그 손에 묻은 게 금가루인 줄 아셨겠지만 조만간 차가운 쇠고랑 냄새를 맡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박말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 어제 나를 밀치며 천안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처럼 초라해 보였지. 미숙이는 차갑게 뒤를 돌아 사무실을 나가려다 구석에 서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어. 아주 찰나였지만 미숙이의 눈에 고였던 날카로운 서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나를 향한 안쓰러움과 미안함으로 바뀌는 걸 나는 보았어. 하지만 미숙이는 끝내 나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챙기는 것이 오히려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아는 영리한 아이였으니까. 대신 미숙이는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지. 저기 계신 분은 참고인이니 정중히 모셔다 드리라고.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박말숙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복도를 메웠어. 평소 그녀의 비위를 맞추던 다른 회원들은 이미 쥐새끼처럼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화려했던 사무실 집기들 위로 압류를 상징하는 붉은 딱지들이 꽃잎처럼 내려앉았지.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장막 뒤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박말숙의 시대가 내 며느리의 서류 뭉치 몇 장의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 어제 뺨을 맞았을 때 흘렸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었지만 지금 내 눈시울을 적시는 건 뜨거운 카타르시스였지. 미수가 고맙다.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지만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남들을 짓밟으며 올라간 자들의 끝은 결국 저렇게 차디찬 바닥이라는 걸 내 며느리가 세상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사무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평소 같으면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와 여편네들의 웃음소리로 소란스러웠을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죄가 될 것 같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내 앞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식당 아줌마라 부르며 멸시하던 박말숙이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내가 평생을 고생하며 뒷바라지했던 우리 며느리 미숙이가 서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알던 미숙이가 아니었다.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시장통을 누비던 그 순둥이 며느리가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을 품은 저승사자 같은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미숙이 뒤로 도열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사무실 벽을 채웠다. 그들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박말숙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어제 내 뺨을 후려치던 그 기세등등하던 손은 이제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미숙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박말숙을 꿰뚫어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썩은 고기를 도려내기 직전의 수술 칼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미숙이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노란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박말숙의 발치에 눈발처럼 흩날렸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이 봉사단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거래의 기록들이었다. 박말숙이 남편의 건설사에서 빼돌린 자금들이 어떤 경로로 이 봉사회 통장을 거쳐 세탁되었는지 이런 한 장 틀리지 않고 빽빽하게 적힌 숫자의 향연이었다. 박말숙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치부를 훑쳤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어제 맞은 뺨이 아직도 얼얼한 것 같았는데 미숙이가 내뿜는 그 서늘한 위압감이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미숙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느릿하게 상대의 영혼이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입을 열었다. 박말숙 씨, 이 장부들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 사고 봉사단 후원금으로 자녀 유학 자금 송금한 내역까지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두셨더군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말숙은 입술을 달들 떨며 무엇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꺽꺽거리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가 걸치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수위처럼 보였다. 미숙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말숙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미숙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다. 그것은 박말숙의 남편이 숨겨둔 10조 원대 차명 계좌의 흐름도가 그려진 특수 보고서였다. 그 숫자의 무게에 눌린 듯 박말숙의 무릎이 털썩 꺾이며 바닥에 닿았다. 내 시어머니 뺨 때린 그 귀하신 손으로 이런 더러운 장부나 적고 계셨던 건가요? 당신이 우습게 본 그 노인이 흘린 눈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제부터 당신 인생 전부를 걸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말과 동시에 미숙이 뒤에 서 있던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금고가 강제로 열리고 장식장에 놓여있던 비싼 골동품들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순수 봉사회라는 이름 아래 숨어 호의호식하던 여편네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복도 끝까지 미숙이의 팀원들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물에 걸린 멸치떼처럼 파들거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박말숙은 바닥을 기며 미숙이의 구두 끝을 잡으려 했다. 살려달라는 소리인지 몰랐다는 소리인지 분간 안 가는 울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미숙이는 냉정하게 발을 뗐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너져 내리는 악인의 최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한낱 종이장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난장판 속에서 미숙이를 보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웃으며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애교 부리던 내 며느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은 돈을 잘 잡아내는 사냥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서늘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나를 향한 깊은 분노와 연민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미숙이는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가 평생 참아왔던 서러움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 박말숙의 남편이 검찰에 압송되었다는 속보가 사무실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려했던 봉사단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말숙은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이제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질 준비를 마쳤다. 나는 미숙이가 내밀어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아주 단단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이런 썩은 냄새 나는 곳에 더 계실 필요 없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다시 내가 알던 그 부드러운 며느리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뒤편에서 박말숙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옥 같은 그곳을 벗어나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내 인생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던 봉사단 사무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화려한 아지트가 아니었어. 공무수행이라는 붉은 글자가 찍힌 박스들이 나뒹굴고 서류 뭉치가 먼지처럼 날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넋을 놓고 서 있었지. 내 뺨을 후려치던 박말숙의 그 서슬 퍼런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이제 바닥에 엎드려 먼지 묻은 구두 끝을 붙잡고 비루하게 매달리고 있었어. 그 꼴이 꼭 비에 젖어 축 처진 종이 인형 같더군. 평생을 남 위에 군림하며 금박을 입힌 인생인 줄 알았더니 속은 벌레 먹어 문드러진 고목나무나 다름없었어. 내 며느리 미숙이는 그 난장판의 한복판에서 서늘한 서리빨 같은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지. 평소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어머니 국 식어요라고 말하던 그 순한 얼굴은 간대없고 죄인의 목을 치는 저승사자 같은 눈빛만 남아 있었어. 미숙이가 서류 한 장을 툭 던질 때마다 박말숙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지. 그 소리는 마치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한 층씩 허물어지는 파열음처럼 들렸어. 박말숙뿐만이 아니었어. 그 곁에서 잉어처럼 입만 벙긋거리던 다른 사모님들도 제 살길 찾겠다고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며 아귀다툼을 벌이더군.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의 보석 반지를 칭찬하며 자매보다 가깝다던 그들의 우정은 사실 썩은 새끼줄로 간신히 묶어놓은 집더미에 불과했던 거야. 회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의 비명 섞인 외침이 사무실 천장을 때렸어. 그 소리를 시작으로 봉사단원들은 서로를 핥히고 뜯으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지. 누구는 장부를 조작했고 누구는 건설사 뒷돈을 챙겨 개인 비자금을 만들었다며 침을 튀겼어.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오더군. 그들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짜내 만든 수의처럼 보였어. 박말숙은 남편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이제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꺼억 숨 넘어가는 소리만 냈지. 미숙이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 그저 차분하고 낮은 음성으로 법대로 처리하세요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지. 그 짧은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짓 명예를 단칼에 베어버렸어.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금 낮은 서기의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심판자였다는 사실이 박말숙에게는 어떤 공포보다도 뼈아픈 현실이었을 거야.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이미 압수수색으로 마비되었고 화려했던 저택은 빨간 딱지가 붙어 타인의 손에 넘어갈 운명이었지. 나는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어. 한때 내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 사모님들의 세계는 이제 형체도 없이 으스러져 있었지. 겉만 번드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들이 터져버린 자리에 남은 건 악취나는 진실과 허무뿐이었어.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은 황금 동아줄이 아니라 이미 사글대로 사가버린 썩은 동아줄이었던 셈이지. 내 뺨에 남았던 얼얼한 통증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속 응어리졌던 울분도 찬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 어머니, 나가 계세요. 금방 끝나요. 미숙이가 잠시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어.
그 손은 차가운 법전을 만지던 손이었지만 나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를 전해주었지. 나는 그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저 안의 소동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내 편 하나를 둔 것만큼 든든한 노후가 또 어디 있겠나 싶더군.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 박말숙의 외제차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뱉었지. 평생 식당 일하며 굽은 내 등보다 죄를 짓고 굽신거리는 그들의 뒷모습이 훨씬 더 초라해 보였어.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았지.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도 결국 정직한 땀방울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못한 것이었어. 나는 미숙이가 나올 때까지 길가 벤치에 앉아 저 멀리서 무너져 내리는 가짜 왕국의 잔해를 조용히 지켜보았지. 인생 참 길고도 오묘한 법이야. 뺨 한 대 맞고 울던 노인네가 이렇게 통쾌한 결말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온 천지가 핏빛으로 물든 듯한 착각이 들었어. 텔레비전 화면 속 그 오만방자하던 건설사 회장이 포토라인에 서서 굽은 등허리를 비굴하게 말아쥐고 있었지. 그 뒤를 이어 명품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은 박말숙이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가는 꼴이라니. 10조 원이라는 평생 만져보긴커녕 읽기도 벅찬 숫자가 앵커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올 때마다 내 심장은 명치 끝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과 쾌감이 동시에 몰아쳤어. 그 추악한 돈줄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숨통을 끊어버린 검사가 바로 내 집 부엌에서 나물이나 무치던 순둥이 미숙이라니. 가슴이 울렁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지. 며칠간 세상을 뒤흔든 광풍이 지나가고 미숙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나를 찾아왔어. 구겨진 정장 너머로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가 보였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동자는 서슬 퍼런 작두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 우리는 시장통 구석, 눅눅한 기름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낡은 식당으로 향했어. 남편이 죽기 전 고된 노동에 몸이 천근만근일 때마다 들러 피눈물 같은 육개장 한 그릇을 삼키며 울분을 사귀던 그곳이었지. 누렇게 찌든 벽지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놓였어. 박말숙이가 거들먹거리며 내밀던 입안에서 겉돌던 차가운 프랑스 요리나 독주 같던 와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뜨거움이었지. 미숙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 마디마디가 굵어진 내 손을 투박하게 맞잡았어. 며칠 전 박말숙의 그 매끄럽고 가느다란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을 때 내 영혼까지 바닥으로 짓눌리며 터져나왔던 그 붉은 멍자국을 미숙이는 눈으로 할 듯 살피더군. 붓기는 가라앉았어도 내 심장 깊숙이 박힌 그날의 수치심은 미숙이의 서늘한 눈빛 속에 고스란히 옮겨붙어 있었어. 어머니, 이제 그 여자가 씌워준 굴레, 제가 다 찢어발겨버렸어요. 다시는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어머니를 가리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거하게 심장을 꿰뚫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어. 10조 원의 비자금을 파헤치던 독종 팀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 어미의 뺨에 새겨진 치욕을 피로 갚아준 딸의 울분 섞인 선언이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 고사리와 대파가 시뻘건 국물과 엉겨붙은 육개장을 한 입 떠넣자 박말숙의 오만함에 막혀 체해 있던 속이 확 풀리며 식도를 타고 뜨거운 불길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 세상은 10조 원이라는 액수에 경악하며 내 며느리를 재벌의 도살자라 칭송하지만
내게 이 아이는 그저 시퍼렇게 멍든 내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구원이었지. 식당 벽면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박말숙의 몰락이 생중계되고 있었어. 봉사라는 고귀한 탈을 쓰고 뒤로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아내 제곡간을 채우던 그 여자의 말로는 구역질이 날만큼 비참했지. 압수수색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발악하다가 고가의 도자기처럼 박살 나버린 그 여자의 가짜 인생. 화려한 금박을 입혔으나 속은 이미 구더기가 들끓으며 썩어 문드러진 기둥들이 미숙이가 내민 서류 뭉치 몇 장의 추풍낙엽처럼 으스러졌어. 빛 좋은 개살구였던 그들의 사교계는 돈줄이 끊기자마자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아기다툼의 현장으로 변했더군. 그들이 세운 왕국은 고귀한 성이 아니라 산 사람의 고열을 짜내어 올린 화려한 무덤에 불과했던 거야. 미숙이는 내 밥 위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정성스레 올려주었어.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린 그 서슬퍼런 손길이 지금은 오로지 시어머니의 초라한 끼니를 챙기는 지극한 효심으로 돌아와 있었지. 나는 그 손을 보며 전율했어. 진정한 힘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발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정이라는 이름의 칼이 되었을 때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미숙이가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잠을 설치던 시절 내가 식당 파출부 일을 하며 모아준 그 꼬질꼬질한 쌈짓돈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어. 내 며느리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돌아와 내 뺨을 때린 세상을 향해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를 완성한 것이었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칼바람 같던 밤 공기가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지더군. 시장통의 비릿한 삶의 현장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그 속을 걷는 미숙이와 나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당당했어. 박말숙이 휘두르던 천박한 권력의 조명은 꺼졌어도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았지. 미숙이는 내 팔짱을 부서질 듯 꽉 끼며 어깨를 기댔어. 어머니, 이제 비싼 옷 입고 떵떵거리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 낡은 빌라 한 칸이 전 재산인 내 처지가 구질구질하다 느꼈던 세월들이 미숙이의 미소 한 번에 찬란한 훈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지.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뺨 한 대 맞고 골방에서 흐느끼던 노인네가 나라를 뒤흔든 영웅의 어머니가 되어 이런 극락을 맛볼 줄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미칠 듯이 행복한 건 미숙이가 대단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야. 그 더러운 돈 냄새 진동하는 수사판에서도 제 본연의 따뜻한 살 냄새를 잃지 않고 나를 향해 아이처럼 웃어주는 그 진심이 고마운 거지.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허망한 위력보다 뚝배기 바닥까지 긁어먹은 육개장 한 그릇에 담긴 며느리의 사랑이 내 비루했던 인생을 가장 풍요로운 축제로 만들어 주었어. 우리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지. 이제 내 인생에 박말숙 같은 어둠은 없어. 오직 미숙이가 밝혀준 시리도록 눈부신 정의의 길만 남아있을 뿐이니까.